카라코룸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렀습니다. 13세기 중반 몽골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 도시에서 한 여인이 네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르카타니 베키, 그녀의 이름은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성으로 기억됩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아띠는 그의 저서 집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현명한 여인을 한데 모은다 해도 소르카타니 베키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툴루이의 미망인이었습니다. 툴루이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이자 가장 용맹한 전사였던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소르카타니는 홀로 네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장남 몽케, 차남 쿠빌라이, 삼남 훌라구, 막내 아릭부카. 그녀는 이 네 아들을 네 개의 기둥이라 불렀습니다. 제국을 떠받칠 네 개의 거대한 기둥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르카타니는 아들들에게 각기 다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케레이트 부족 출신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신자였지만 종교적 편견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몽케에게는 전통적인 몽골의 법도와 군사 전략을 가르쳤습니다. 쿠빌라이에게는 중국의 학자들을 불러 유교 경전과 한자를 익히게 했습니다. 훌라구에게는 페르시아와 아랍의 문화를 접하게 했고 막내 아릭부카마는 오로지 초원의 전통 속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1251년 쿠릴타이가 소집되었습니다. 오고타이의 후손들이 제국을 지배하던 시기가 끝나고 마침내 툴루이 가문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르카타니의 치밀한 정치 공작과 바투의 지원으로 몽케가 데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모여 몽케를 칸으로 추대하니 하늘이 명한 바라 하였다. 몽케 칸의 즉위는 제국의 새로운 확장기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형제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동쪽으로 대리국과 남송을 정복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훌라구는 서쪽으로 페르시아의 암살단과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파국을 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막내 아릭부카는 카라코룸의 남아본토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소르카타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국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광대함이 언젠가 독이 될 것임을. 1252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카라코룸의 궁전에서 네 아들을 모두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집사의 기록에는 이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네 개의 화살을 꺼내 아들들에게 하나씩 꺾어보라 했습니다. 각자의 화살은 쉽게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네 개를 묶어 꺾으라 하자 아무도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보거라, 나의 아들들이여. 너희가 하나로 뭉쳐있는 한 세상 어떤 힘도 너희를 꺾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서로 떨어진다면 너희 각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해질 것이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국은 동서로 만리를 뻗어나갔고 형제들은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대도의 궁전에서 중국의 비단을 입고 훌라구는 타브리즈에서 페르시아의 시를 읽고 바투의 후손들은 사라이에서 러시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259년 운명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몽케 칸이 사천성 조어산 전투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원사에는 병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전염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전합니다. 몽케의 죽음은 제국에 거대한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고 전통에 따라 다시 쿠릴타이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개평, 즉 훗날의 상도에서 급히 쿠릴타이를 소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쿠릴타이는 카라코룸에서 열려야 했지만 그는 중국 땅에서 스스로를 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몇 달 후 막내 아릭부카는 카라코룸에서 또 다른 쿠릴타이를 열고 자신을 칸으로 선출했습니다.
제국에 두 명의 칸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고 이제 그 가지들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기 시작했다. 아릭부카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형 쿠빌라이가 중국의 풍습에 물들어 몽골의 정체성을 배신했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쿠빌라이는 이미 중국식 관복을 입고 한족 신하들을 중용하며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릭부카의 눈에 이것은 조상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1260년부터 1264년까지 형제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툴루이 내전입니다. 초원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쿠빌라이는 더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점차 우위를 점했습니다. 남송에서 올라오는 물자, 중국의 인구, 그리고 더 발달된 공성 무기들이 그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1264년 아릭부카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원사에는 쿠빌라이가 동생을 관대하게 용서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릭부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병사라고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독사를 암시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소르카타니의 네 아들 중 하나가 다른 아들의 손에 쓰러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내전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전쟁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컸습니다. 서방의 형제국들, 특히 차가타이 칸국과 오고타이, 칸국의 잔존 세력들은 쿠빌라이를 정통 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라코룸의 궁전은 점차 텅 비어갔습니다. 쿠빌라이는 대도를 새로운 수도로 삼았고 중국식 이름인 원을 국호로 채택했습니다. 초원의 푸른 하늘 대신 자금성의 붉은 담장이 말젖술 대신, 중국의 차가 게르 대신 황금기와 궁전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쪽에서는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불태우며 이슬람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고 북쪽에서는 바투의 후손들이 러시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후예들은 끊임없이 내분을 거듭하며 옛 법도를 지키겠다고 외쳤습니다. 네 개의 기둥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지만 그들이 떠받치는 하늘은 더 이상 같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소르카타니의 무덤 앞에 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녀가 남긴 네 개의 화살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꽂힌 모습일 것입니다. 동쪽의 화살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중국 대륙에, 서쪽의 화살은 붉게 타오르며 페르시아에, 북쪽의 화살은 하얗게 얼어붙어 러시아 초원에, 그리고 중앙의 화살은 부러진 채 중앙아시아의 모래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성공적으로 확장했기에 하나의 제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르카타니의 유산이 맞이한 역설이었습니다. 그녀가 키워낸 네 개의 기둥은 너무 강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결국 서로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각자의 땅에서 꽃을 피울 때 뿌리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1264년 겨울 카라코룸에서 남쪽으로 1000리 떨어진 계평의 궁전에서 쿠빌라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아릭부카가 항복한 지 겨우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아띠는 집사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형제의 피로 얼룩진 왕좌에 앉아 자신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깊이 사색했다. 쿠빌라이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목상 몽골 제국의 대칸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방의 칸국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알군은 공개적으로 쿠빌라이를 비난했습니다.
킵차크 칸국의 베르케는 중립을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쿠빌라이의 정통성을 의심했습니다. 일칸국의 훌라구만이 형을 지지했지만 그마저도 페르시아 땅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1266년 쿠빌라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대도, 즉 오늘날의 베이징으로 완전히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선언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심장이 더 이상 초원이 아니라 중국 대륙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도를 건설하되 옛 금나라의 제도를 따르고 한족과 거란족의 장인들을 동원하라. 궁전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곳이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한다. 대도의 건설은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26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에는 수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습니다. 아랍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훗날 대도를 방문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도시다. 거리는 바둑판처럼 곧게 뻗어 있고 궁전의 기와는 황금빛으로 빛난다. 이곳에서는 초원의 유목민이 아니라 문명의 황제가 산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몽골 귀족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269년 카라코룸에서 온 사신이 쿠빌라이에게 전했습니다. 초원의 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칸께서는 한족의 옷을 입고 한족의 예법을 따르며 한족의 신하들을 중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칭기즈 칸께서 원하신 바입니까? 쿠빌라이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칭기즈 칸께서는 세계를 정복하라 하셨다. 세계를 다스리려면 세계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실제로 쿠빌라이의 조정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족 출신의 유학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허형과 유병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허형은 쿠빌라이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유병충은 행정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원사에는 허형이 쿠빌라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는 말 위에서 얻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폐하께서 진정한 황제가 되시려면 문치의 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1271년 쿠빌라이는 마침내 국호를 대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주역의 대제건원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몽골어로는 여전히 예케 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국이라 불렀지만 중국어 공식 명칭은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쿠빌라이가 더 이상 초원의 칸이 아니라 중국의 황제임을 자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송이었습니다. 1235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남송 정벌은 40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쯔강의 천엄과 남송의 수군, 그리고 완강한 저항이 몽골군의 진격을 막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중국의 황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68년 쿠빌라이는 바얀에게 남송 정벌의 총사령관 직책을 맡겼습니다. 바얀은 젊고 야심찬 장군이었으며 무엇보다 쿠빌라이의 새로운 비전을 이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얀은 전통적인 몽골의 기마 전술만으로는 남송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한족 출신의 기술자들을 대거 등용하여 거대한 수군을 건설했고 이슬람 기술자들이 만든 회회포, 즉 트레뷰셋을 도입했습니다. 1273년 양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5년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회회포의 위력이 마침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양이 함락되자 남송의 조정은 공포에 떨었다. 양쯔강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후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1276년 남송의 수도 이만, 즉 오늘날의 항저우가 함락되었습니다. 어린 황제 공제는 항복했고 태우는 쿠빌라이에게 옥새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남송의 충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황제의 동생들을 옹립하고 남쪽으로 계속 후퇴했습니다. 장세걸과 육수부 같은 충신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1279년 3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광동성 애산 앞바다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애산 해전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남송의 수군은 1000척이 넘는 배를 서로 쇠사슬로 묶어 해상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원나라의 수군은 그 2배가 넘는 병력으로 포위했습니다. 송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다는 붉게 물들었고 시체가 파도를 덮었다. 하늘마저 슬퍼하는 듯 먹구름이 드리웠다. 재상 육수부는 어린 황제 병제를 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송이 신하를 저버린 적은 없으되 신하가 어찌 황제를 저버리리오라는 말을 남기고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세걸은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남송의 군사와 백성들이 이날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는 항복하기보다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애산 해전의 승리로 쿠빌라이는 마침내 중국 전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원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한족과 몽골족, 거란족과 여진족 모두가 대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뒤편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송의 멸망은 한족 지식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유학자들이 벼슬을 거부하고 은둔했습니다. 문천상 같은 충신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다 처형당했습니다. 1279년 이후 쿠빌라이의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대도는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되었고 대운하를 통해 남방의 물자가 끊임없이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1275년경 대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동방견물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칸의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다. 황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용과 새가 그려져 있다. 칸이 연회를 열 때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다. 쿠빌라이는 또한 지폐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교초라 불린 이 화폐는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지폐 시스템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칸은 나무 껍질로 돈을 만들어 금이나 은처럼 사용하게 한다. 누구든 이것을 거부하면 목숨을 잃는다. 이것이야말로 연금술보다 위대한 마법이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야망은 중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그는 일본 정벌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원정에서는 900척의 배와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규슈 해안에서 태풍을 만나 함대가 괴멸당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가미카제, 즉 신풍이라 불렀습니다. 1281년의 두 번째 원정은 더욱 대규모였습니다. 4,400척의 배와 14만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다시 원나라의 등을 돌렸습니다. 7월 거대한 태풍이 함대를 덮쳤습니다. 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하늘을 뒤덮었다.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부서졌다. 10만의 군사가 바다에 수장되었다. 쿠빌라이는 세 번째 원정을 준비했지만 신하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베트남 정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1284년과 1287년 두 차례의 원정에서 원나라 군대는 열대 기후와 게릴라 전술에 고전했습니다. 베트남의 명장 쩌능다오는 바익당 전투에서 원나라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패배들은 쿠빌라이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1280년대 후반 쿠빌라이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황후 차비가 1281년에 세상을 떠났고 후계자로 점 찍었던 아들 진금도 1285년에 요절했습니다.
원사는 이 시기의 쿠빌라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칸은 슬픔에 잠겨 날마다 술을 마셨다. 몸은 비대해지고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사를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쿠빌라이의 말년은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황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몽골의 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여전히 상도로 가서 초원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대도의 궁전 안에서도 게르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중국식 관복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몽골의 가죽옷을 받쳐 입었습니다. 1294년 2월 쿠빌라이는 대도에서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국이 슬픔에 잠겼다. 칸은 위대한 정복자이자 현명한 통치자였다. 그러나 그가 남긴 제국은 너무나 광대하여 한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 쿠빌라이의 죽음 이후 원나라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자 테무르가 뒤를 이었지만 그는 할아버지만큼의 카리스마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원나라는 내분과 부패, 자연재해와 반란으로 흔들렸습니다. 1368년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대도를 함락시켰고 원나라는 다시 초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쿠빌라이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몽골 제국의 칸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초원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문명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문화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 했기에 그는 결국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귀족들은 그를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쿠빌라이는 한족의 개가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한족 지식인들은 그를 이방인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리 유교 경전을 읽고 중국식 예법을 따라도 그는 여전히 북방의 오랑캐였습니다. 원나라 시대 내내 한족들은 몽골 지배자들을 진정한 중화의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의 다리가 되려 했지만 결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완전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원은 그가 배신했다고 여겼고 중원은 그를 침략자로 기억했습니다. 그가 입은 황제의 의복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여전히 외로운 초원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도의 궁전에서 쿠빌라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은 카라코룸에 내리던 눈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꿈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도의 황금 기와였을까요? 아니면 초원의 푸른 하늘이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 제국을 영광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형제들 사이의 균열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뿐입니다. 1258년 2월 10일 바그다드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500년 동안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였던 이 도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물은 먹물처럼 검게 변했다가 다시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바이니는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토록 참혹한 재앙은 없었다. 안티크리스트가 나타나도 이보다 더한 파괴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훌라구 소르칵타니의 셋째 아들은 1253년 형 몽케 칸의 명령을 받고 서방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암살단 이스마일파를 섬멸하고 아바스 칼리파국을 정복하며 필요하다면 이집트의 맘루크까지 무릎 꿇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는 출정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0만의 기마 부대가 서쪽을 향해 진군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고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다. 훌라구는 칼을 뽑아들고 맹세했다. 서방의 모든 적을 무릎 꿇리겠노라고.
첫 번째 목표는 알라무트였습니다. 독수리의 둥지라 불리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는 암살단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스마일파의 수장 루쿠날디는 수십 개의 산악 요새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의 암살자들은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256년 11월 몽골군의 포위 공격 앞에서 알라무트는 무너졌습니다. 주바이니는 항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루쿠날딘이 성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훌라군은 차갑게 명령했다. 모든 요새를 파괴하고 모든 암살자를 처형하라. 알라무트의 유명한 도서관이 불탔습니다. 수천 권의 필사본, 천문학과 철학, 의학과 시학의 귀중한 서적들이 재가 되었습니다. 일부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서적은 주바이니의 간청으로 살아남았지만 이스마일파의 비밀 문서들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암살단의 시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257년 가을 훌라군은 바그다드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아바스 칼리파국의 마지막 칼리파 무스타심은 500년 전통의 권위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훌라구의 항복 권고를 거만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사에 따르면 무스타심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무슬림이 나를 위해 일어설 것이다. 몽골의 말발굽은 신자들의 칼날 앞에서 멈출 것이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258년 1월 몽골군은 바그다드를 포위했습니다. 훌라군은 형 쿠빌라이가 남송을 공격할 때 사용한 중국의 공성 무기들을 가져왔고 일칸국의 기독교 신하들은 이슬람의 심장부를 공격하는데 특별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2월 5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2월 10일 무스타심은 항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 중 하나였습니다. 시리아의 역사가 이븐 아라시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몽골군은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욕보이고 아이를 짓밟았다. 학자들이 책을 안고 죽었고 성직자들이 코란을 손에 쥔 채 목이 잘렸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였고 개들조차 먹기를 거부할 만큼 부패한 냄새가 진동했다. 희생자의 수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일부는 10만 명, 일부는 80만 명, 심지어 200만 명까지 주장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무엇이든 바그다드는 사실상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바이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년의 지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티그리스 강에 버려진 책들이 너무 많아서 몽골 기병들이 책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넜다고 한다. 칼리파 무스타심의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훌라군은 그를 죽였지만 칼리파의 피를 땅에 흘릴 수 없다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스타심을 양탄자에 말아 말로 밟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500년 동안 이어진 아바스 왕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칼리파는 신의 대리인이었고 바그다드는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훌라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60년 초 그는 시리아로 진군했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가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군대가 몽골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십자군 국가들도 중립을 지키며 몽골군의 통과를 허용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1260년 9월 3일 운명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아인 잘루트, 골리앗의 샘이라는 뜻의 이곳에서 몽골군과 이집트 맘루크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훌라군은 형 몽케의 부음을 듣고 대부분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키트부카가 이끄는 2만의 군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맘루크의 술탄 쿠투즈와 장군 바이바르스는 교묘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소규모 부대로 몽골군을 유인한 뒤 숨어있던 주력 부대가 양쪽에서 협공했습니다. 맘루크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키트부카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그는 생포되어 쿠투즈 앞에 끌려왔다. 그는 굴복하지 않고 외쳤다. 훌라구 칸께서 복수하실 것이라고. 그의 목이 잘렸다. 아인 잘루투 전투는 몽골 제국의 서진을 막은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몽골군이 야전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슬람 세계 전역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맘루크 제국은 중동의 패권을 확립했고 일칸국은 더 이상 서쪽으로 확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훌라구는 페르시아로 돌아와 타브리즈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정복에서 통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든 파괴자가 페르시아 문명의 후원자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훌라구는 페르시아의 학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천문학자 나시르 알딘 알투시는 훌라구의 총애를 받아 마락에 천문대를 건설했습니다. 1259년에 완공된 이 천문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시설이었습니다. 알투시는 이곳에서 일칸 천문표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30년 동안의 관측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유럽 천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시드 아띠는 집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훌라구 칸은 비록 정복자였으나 지식을 사랑했다. 그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배웠고 철학자들과 대화하기를 즐겼다. 그의 궁정에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불교도와 유대인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훌라구 자신은 불교도였고 그의 아내 도쿠즈 카투는 독실한 네스토리 우스파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일칸국 초기에는 기독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교회가 건설되었고 기독교 신하들이 중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슬림 신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했지만 훌라구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1265년 훌라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아바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바카 시대에도 일칸국은 여전히 불교와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무슬림 인구는 압도적이었고 점차 몽골 지배층도 이슬람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1295년에 찾아왔습니다. 가잔 칸이 즉위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입니다. 집사는 이 극적인 순간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가잔은 타브리즈의 대사원에 들어가 샤하다를 낭송했다.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라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환호했다. 몽골의 칸이 진정한 신자가 된 것이다. 가잔의 개종은 정치적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흐무드라는 무슬림 이름을 받았고 이슬람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라시드 아딘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상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집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잔의 치세에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이 평안해졌다. 파괴된 도시들이 재건되었고 황폐한 땅에 다시 곡식이 자랐다. 가잔은 또한 문화의 대후원자였습니다. 그는 라시드 아딘에게 방대한 세계사를 편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 즉 역사의 집성입니다. 이 책은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의 역사까지 다루는 최초의 진정한 세계사였습니다. 라시드 아딘은 중국 학자들, 인도 승려들, 유럽 여행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가잔의 뒤를 이은 올제이투 칸 역시 독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솔타니에의 거대한 영묘를 건설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높이 50m의 돔은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올제이투는 처음에는 수니파였다가 나중에 시아파로 개종했습니다. 이것은 일칸국이 얼마나 페르시아화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일칸국이 이슬람화될수록 원나라 및 다른 칸국들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쿠빌라이가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였다면 일칸국의 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킵차크 칸국도 점차 이슬람화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슬람은 일칸국의 이슬람과 달랐습니다.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일칸국에서는 페르시아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몽골어는 점차 잊혀졌습니다. 1304년 일칸국과 킵차크 칸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카프카스와 아제르바이잔을 놓고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형제국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소르카크타니의 손자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양측의 사신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싸웠는가? 우리는 같은 조상의 후예가 아닌가?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일칸국과 킵차크 칸국은 이제 서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종교가 달랐고 언어가 달랐으며 이익이 충돌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몽골 제국의 일부가 아니라 중동과 러시아의 독립된 국가들이었습니다. 1335년 아부 사이드 칸이 후사 없이 죽으면서 일칸국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방 세력들이 독립을 선언했고 중앙정부는 붕괴했습니다. 훌라구의 직계 후손들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일칸국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미니어처 회화는 몽골 시대에 꽃을 피웠고 이것은 후날 사파비 왕조와 무굴 제국의 예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르시아어 문학도 몽골 시대의 르네상스를 맞이했습니다. 하피즈와 사디 같은 위대한 시인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바그다드를 파괴한 몽골인들이 결국 그들이 파괴한 문명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훌라구는 칼로 페르시아를 정복했지만 페르시아는 문화로 훌라구의 후손들을 정복했습니다. 파괴자가 수호자가 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가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타브리즈의 폐허 위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두 개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하나는 칼을 든 훌라구의 그림자, 바그다드를 불태우고 티그리스 강을 피로 물들인 정복자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란을 든 가잔의 그림자,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페르시아 문화를 꽃피운 통치자의 그림자입니다. 이 두 그림자는 서로 모순되지만 동시에 일칸국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파괴와 창조, 정복과 동화, 그 모든 것이 한 제국 안에 공존했습니다. 1237년 겨울, 볼가 강 유역의 설원은 말발굽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바투 칭기즈칸의 장손이자 조치의 아들이 이끄는 몽골군이 러시아 공국들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연대기 이파티예프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군대가 동쪽에서 왔다. 그들의 수는 메뚜기 떼처럼 헤아릴 수 없었고 그들의 말소리는 천둥처럼 땅을 울렸다. 우리는 그들을 타타르라 불렀고 그들의 도래와 함께 어둠이 찾아왔다. 첫 번째 희생양은 야잔 공국이었습니다. 1237년 12월 바투는 야잔의 유리공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고했습니다. 사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시오. 사람도 말도 재물도 모두. 유리공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으면 그때 모든 것을 가져가시오. 이것은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닷새 동안의 포위 끝에 야잔은 함락되었습니다. 야잔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는 참혹한 장면을 전합니다. 몽골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안고 죽었고 수도사들은 성상 앞에서 목이 잘렸다. 대성당이 불탔고 종소리는 영원히 멈췄다. 유리공과 그의 가족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1238년 2월 블라디미르 공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대공 유리 2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 시티강 전투에서 완패했습니다. 노브고로드 제1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공이 전사했다. 러시아의 용사들이 눈 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몽골인들은 시체에서 갑옷을 벗기고 말을 빼앗고 황금을 취했다. 그들에게 죽음은 추수와 같았다. 블라디미르 도시 자체도 곧 함락되었습니다. 대공의 가족들은 대성당에 피신했지만 몽골군은 성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공비와 자녀들 그리고 수백 명의 귀족과 시민들이 화염 속에서 질식사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바이니는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의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그들의 교회는 높았지만 몽골의 화살은 더 높이 날아갔다. 그들의 성벽은 두꺼웠지만 몽골의 공성기는 더 강했다. 1240년 12월 키예프가 포위되었습니다. 천년 역사의 도시 루시의 어머니라 불리던 이 도시는 바투의 군대 앞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파티예프 연대기는 전투의 절박함을 전합니다. 성벽 위에서 키예프인들이 돌과 끓는 기름을 쏟아부었다. 여인들도 남자들과 함께 싸웠다. 수도사들이 십자가를 들고 성벽을 지켰다. 그러나 몽골의 투석기는 쉬지 않고 성벽을 두드렸다. 12월 6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키예프인들은 11조 교회에서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6년 후 이곳을 지나간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조바니 다 피안델 카르피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키예프에는 거의 200채의 집만 남아 있었다. 사방에 해골과 뼈가 흩어져 있었다. 이 도시는 한때 위대하고 인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거의 무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바투는 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42년 그는 볼가 강 하류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사라이 궁전이라는 뜻의